혁신적인 군제 개혁으로 유럽 최강의 군대를 건설한 루이 14세는 무리한 대외전쟁으로 불필요한 희생을 속출시키게 되는데요. 한편 그는 이러한 대외전쟁 이외에도 그의 개인적인 야욕과 절대왕정 완성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계획을 품고 있었으니 과연 이것은 무엇이며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지니게 될까요? 메로빙거 왕조의 시조 클로비스가 프랑크 왕국을 건국한 이래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로서의 지위를 대부분 유지해왔으나 1661년 친정을 시작할 당시 23살의 루이 14세에게 파리는 두 차례 프롱드의 난에 악몽이 도사리고 있는 귀족들의 탐욕이 이글거리는 혼란과 무질서의 상징에 불과했고 새로운 왕권을 정립하려는 그에게는 매우 부적합한 장소로 여겨졌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앞서 설명한 왕권 강화를 위한 국정개혁에 발맞춰 잠재적 반란 세력인 지방 귀족들을 길들이기 위한 일환으로 그는 파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왕의 거처를 옮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마침 프롱드에 난 당시 파리 외곽을 두루 다니며 여러 다른 장소들과 별궁을 경험해본 바 있던 루이 14세는 파리 남서쪽 22km가량 떨어진 지점에 그에 붙인 루이 13세가 사냥용 별장으로 이용했으며 그 역시 자주 찾던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진 베르사유에 눈독을 들였는데요. 결국 그는 건축가 루이 르부에게 이곳에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을 지어줄 것을 부탁했고 그렇게 20년에 걸친 대건축 작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1670년 르보가 사망한 뒤에는 쥘 망사르가 새로운 수석 건축가로 임명되어 전임자의 개축 계획을 받들어 공사를 이어갔는데요. 공사 자체는 이후 루이 15세를 넘어 루이 16세의 치세에서도 계속 이어졌으나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추어지자 루이 14세는 왕실의 거처와 정부 부처를 모두 베르사유로 옮겨왔으니 이곳이 바로 인류가 자랑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서 100여 년간 프랑스의 절대왕정과 절대 권력을 상징하게 되는 베르사유 궁전이었습니다.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베르사유 궁전은 크게 궁전과 정원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궁전과 주변 부속 건물은 무려 1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한 달을 머물러도 다 돌아보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는데요. 1685년부터는 왕족뿐만 아니라 지방의 귀족들이 하나둘 베르사유에 모여들었고 이들은 매일같이 벌어지는 궁전의 화려한 일상에 정신을 못 차렸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사실 앞서 말한 대로 루이 14세의 왕권 강화책의 일환이었으니 국왕은 지방 귀족들을 자신의 곁에 두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게 하여 그들의 힘을 서서히 약화시키므로 왕권을 위협하는 잠재적 반란 세력인 그들을 자신이 주도하는 중앙정치에 서서히 종속시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내 모든 활동은 전부 국왕 루이 14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다만 그 거대한 궁전 곳곳에 자신의 존재감이 전부 미칠 수는 없었던 만큼 그는 세세하고 엄격한 각종 궁정 예절과 의례들을 만들어 베르사유에 거주하는 모든 인사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했는데요. 머리가 아플 만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일일이 규정한 이 복잡한 에티켓으로 인해 궁전에 들어간 모든 귀족들은 몸가짐을 조심해야 함은 물론 늘 긴장 상태에 있어야만 했고 그렇게 과도한 에티켓에 옥죄어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왕을 더욱 우러러보고 총애를 갈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처럼 왕이 명령하는 모든 것에 복종할수록 그들은 왕의 총애를 받아 합법적으로 명예와 부를 획득할 수 있었으니 모든 귀족들은 왕과 가까이 하기 위한 치열한 자리 경쟁을 벌였고 이것은 왕을 중심으로 이들 간의 새로운 위계 질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모습은 오래전 동양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니 BC 2세기경 중국 전환시대 유역자 숙손통은 한고조 유방에게 군주의 권위를 높이려면 복잡하고 장엄한 예법을 도입하라고 고언한 바 있고 이것을 먼 유럽의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가 그대로 전해들은 듯 그대로 실현해낸 것인데요. 한편 루이 14세가 만들어낸 베르사유 궁으로 상징되는 이러한 절대왕정의 궁정 문화는 왕족과 귀족 생활의 전형으로 인식되듯 외부로까지 확산되어 갔고 이는 침략전쟁에 대한 원한으로 그를 적대한 유럽의 군주들까지 압도적인 국력과 막대한 재정력, 상비군 유지와 세련된 궁정문화 등에 있어 그를 때때로 흠모하게끔 만들었는데요. 한편 이 베르사유 궁전이 워낙 거대하고 화려하며 사치스러움의 극치로 여겨지기에 이 궁전을 건축함으로 국가의 재산이 대폭 소진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건축 비용이 당시 1년 국가 재정 지출의 단 3%를 차지했던 만큼 베르사유 궁의 건축이 국가 재정을 심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수많은 민중들이 베르사유 궁을 짓기 위한 부역에 강제로 동원되어 노동력을 수탈당했음에도 사고로 죽은 이들에 대한 보상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한편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베르사유 궁 건축에 매달린 이면에는 그의 친정 초기 재무장관이었던 니콜라 푸케에 대한 질투심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파리 근교에 있는 푸케의 저택을 방문한 루이 14세가 그 화려함에 질투를 느껴 억지로 그를 실각시켰고, 귀족들이 꿈도 꾸지 못할 왕의 절대적 권위를 보여주고자 푸케의 저택보다 몇 배는 더 화려하고 거대한 궁전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떤 경위에서 건축되었건 이 베르사유 궁은 모든 유럽의 군주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샀기에 약 60여 년 뒤 프로이센의 위대한 왕 프리드리 2세는 크고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정수인 베르사유 궁을 모델로 삼아 그와 대비되는 섬세함을 특징으로 지닌 로코코 양식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상수시 궁전을 짓게 됩니다. 한편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이 없어 궁 전체에 용변이 가득했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널리 퍼져 있는데, 실제로 베르사유 궁 여기저기에는 화장실이 다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프랑스 혁명기에 혁명파들이 베르사유 궁을 주거 공간에서 박물관 용도로 개조하면서 옷방과 욕실, 변소, 다용도실을 다 없앴기에 생긴 오해에 불과한데요.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베르사유 궁은 프랑스를 넘어 서양의 역사에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역사적 장소가 되었으니, 프랑스가 지원한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종결시킨 1783년 9월 3일 파리 조약이 베르사유에서 거행되었고, 6년 후인 1789년 바스티유 함락에 이은 대혁명의 상징적인 사건인 부녀자들의 베르사유 행진의 장소가 되었으며, 프랑스 역사상 마지막 왕으로 불리는 루이 필리프 1세는 베르사유를 더 이상 왕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박물관으로 개조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독일 통일을 이루어낸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통일 독일 제국의 황제 비렐름 1세의 즉위식을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거행하기도 했는데요. 훗날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패배시키고 승전국이 된 프랑스는 1919년 전후 평화회담의 개최지로 굳이 수십 년 전 독일이 자신들에게 치욕을 안겨준 베르사유 궁 내 거울의 방을 선택했으니, 프랑스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은 공교롭게도 그들의 라이벌인 독일 제2제국의 성립과 몰락을 상징하는 장소로 그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하여 그에게 위협적이었던 귀족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발 아래 둠으로 더욱 강력한 왕권을 구축한 루이 14세. 이미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 그의 생애였으나 여기까지는 그의 생애의 전반부가 끝난 것에 불과했고, 그의 진정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니 그의 인생의 이막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72년의 통치 속에 절대 왕정을 이룩하며 프랑스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태양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